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흘 휴전 합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합의가 된 건가요? 네, 합의가 돼서 전부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아마 오늘 오후 5시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모양인데, 일단 하마스가 주로 이제 어린이하고 그 여성을 위주로 해서 50명 정도 인질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나흘간 휴전하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 교도소에 있는 팔레스타인, 여기도 이제 여성하고 아동, 어린아이 중심으로 150명을 맞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나흘간 휴전을 하는데, 이제 어제가 전쟁 시작된 지 그러니까 47일째거든요. 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아예 일반적인 휴전으로 좀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좀 어려운데, 이제 외신들도 지금 인질이 한 240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50명을 석방하면 한 190명이 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카타르가 중재를 했는데, 카타르도 그 인질 이번 그 합의에 그 인질을 10명씩 추가로 석방을 하면은 그 휴전을 하루씩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가 석방이 되는 경우에는 최장 한 2주 정도까지 휴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도 시간 제한이 있다고 하고, 러시아 쪽 얘기를 보면은 최장 열흘까지만 이스라엘이 조건을 달아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네타냐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지만 하마스에 대한 전쟁은 계속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바라는 장기적인 휴전을 보기에는 조금 좀 성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흘이 좀 긴 기간으로 연장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건 좀 어려워 보인다. 사실 네타냐후는 일시 전투 중단에도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요. 들리는 얘기는 인질 중에서 어린아이가 예상외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비판을 의식을 해서 몰아붙여서 이제 전신회각도 지금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극우 강력 3명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일단 통과를 시켜서 휴전이 일단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다음 얘기는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가운데 어제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명이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미묘한 시점이라서 혹시 이게 테러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요.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버팔라 국제공항에 국제선이 들어오는 것도 중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정통한 소식통이 그랬는데, 테러 가능성보다는 차량 운전자가 좀 부주의해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가서 이제 국경 그렇게 막는 그 가드레일을 받아서 폭발한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일단 좌우지간 미국하고 캐나다 당국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부주의로 펜스 돌진한 거다라는 쪽과. 그런데 지금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보도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자, 전쟁 관련돼서 또 어떤 얘기 이번에 주시겠습니까? 이제 휴전 중재, 물론 미국도 개입을 했지만 카타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 어떤 현실적인 중재자, 중재 소프트 파워를 거듭 과시했다, 이런 분석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카타르는 지금 카타르에는 중동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란,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다음에 하마스, 이런 헤즈볼라, 이런 이슬람 무장장치하고도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유지를 해온 것이 이번에 이런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뒷심이 됐다는 지적이고요. 서로의 입장을 좀 잘 이해하면서 절충을 하고 이런 역할을 좀 카타르가 잘했다, 이런. 카타르가 또 아시다시피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국제사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미국하고 이란이 인질 교환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묶여있던 이란 석유 판매 대금, 그것도 이제 동결 해제하는 것도 카타르가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2021년에는 아프간, 탈레반이 장악했죠. 거기서 이제 미군이 완전 철수하는 것도 카타르가 많이 도와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석을 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뭐 이런 힘을 좀 키워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그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그 갈등 중재를 통해서 자기네 그 자국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는 그런 외교 노선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 소프트 파워라는 게 이제 어떤 그런 뭐 군사 이런 그 정치적인 외교가 아니라 이제 좀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이런 좀 말 그대로 그렇죠. 소프트한 네.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네. 자기네를 아랍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과격하다는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별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제 위상을 높였다. 그 영국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카타르가 하는 그 중재 역할이 국제 적십사나 무슨 뭐 중립국 스위스 같은 데하고는 조금 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중동 국가니까 이런 아랍 쪽에 어떤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신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감수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도 양쪽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를 해왔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네. 이렇게 뭐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곱지 않은 시선도 한쪽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더 타임스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 사실 카타르가 지금 이제 하마스의 거의 뭐 유일한 대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게 좀 좋지 않게 보는 그 서방 시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협상을 질질 끌어가지고 하마스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방 협상 전문가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카타르가 기본적으로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그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 트위터 계정에 또 카타르가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히고 있는 테러리스트라는 게 확실한데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그냥 방치할 거냐 또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카타르의 중재 역할 그것에 대한 세계의 평가 나오고 있는 얘기들 들어봤고요.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반유대주의 동조 비판 이어서 뭐 X 경쟁 플랫폼 스레드의 새 계정 어떤 내용? 네. 아직은 X하면은 좀 낯설죠. 트위터. 옛날 트위터. 그 거기 네. 이제 인수하고 나서 이제 뭐 얘기가 많은데 네. 그 거기 이제 반유대주의 그 글이 올라온 걸 또 그 머스크가 또 그 옳다 해가지고 또 그게 또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그저께 그 이 X하고 경쟁하는 계정이 그 페이스북에서 그 내놓은 그 스레드인데 거기 새 계정을 만든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개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요. 또 백악관 공식 계정도 그렇고 바이든 해리스 그 정부 통령 그 부부 계좌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 이 사람들의 개인 계좌까지 지금 열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게 무슨 뭐 머스크에 대한 좀 이렇게 보복이냐 그랬더니 그건 뭐 말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뭐 널리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노력해 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 머스크가 이렇게 뭐 반유대주의 그 글에 댓글 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백악관 쪽에서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스레드 계정을 열어가지고 좀 경쟁을 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백악관은 X 계정도 그냥 계속 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측하기로는 이 머스크의 반유대주의 댓글이나 뭐 시사 이런 것들이 좀 계기가 됐을 수 있다. 그럼요. 그 당시에도 백악관 부대변이요. 네. 그 머스크가 그렇게 댓글 달았을 때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이런 그 머스크를 조금 좀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기업들이 X에 뭐 광고를 처리한 일도 그동안에도 꽤 있잖아요. 그 머스크가 인수하고 나서 뭐 상당히 빠져나갔는데 이 댓글 달고 나서 더 많이 빠졌죠. 뭐 IBM 뭐 큰 기업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뭐 X 그 기업 가치가 엄청 떨어졌죠. 한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자, 전쟁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업데이트된 얘기들 전해주셨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사우디와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규모의 통화 교환,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하고 네. 사우디 리알하고 이제 유사시에 서로 이제 이렇게 해서 환율 교환해서 네. 이제 환율에 따라서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우디 중앙은행하고 500억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9조 원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우디는 이제 비슷한 액수가 한 260억 리알 정도로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게끔 했고 기한은 3년인데 뭐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발표를 했나요? 인민은행이 네. 성명을 냈는데 뭐 이런 거 금융 협력 강화하고 상호 현재 통화 사용을 확대한다. 무역 투자 간편화를 촉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외신 분석은 위안화 그 국제화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도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두 나라 교역이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우디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은 1대1로 삼회국들한테 그 위안화 그 사용을 계속 늘려왔죠.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1대1로 참여한 30개국하고 통화수화표 협정을 체결을 했고요. 17개 나라하고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도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위안화 뭐 세계화, 국제 영향력 확대 이런 그런 쪽으로 맥락이 강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중국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중국의 경제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가 내수 부양을 겨냥한 재정 확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악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위용딩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 이 사람은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지냈고 지금 중국 공무원 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경제학자인데 로이터하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어제 보도한 건 보면은 이 사람이 지난 18일 상하이 그 재경대학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중국 국내 총생산이 하락세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극도로 낮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주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재정 금융 확대 정책을 취하는 게 시급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좀 급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네. 이 때를 놓치면은 네. 지금 이제 그 디스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 저성장의 물가도 가라앉는 거죠. 이제 뛰지 않는 건데 최악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거 오지 말란 법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재정 필요하고 또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놓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네. 중국 소비자 물가, 뭐 생산자 물가 지금 계속 지금 탄력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로이터가 이 위용딩을 포함해서 중국 공무원 그 자문 경제학자 7명의 견해를 취합해서 이제 전했는데 내년 그 중국 성장 목표치를 이 사람들이 한 4.5%에서 한 5.5% 정도로 그 보고 이제 다음 달 그 중국 공산당 그 연례 중앙경제종작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이런 식의 자기들 그 전망치를 아마 제시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이 중에서 7명 중에서 가장 많은 5명이 올해 중국이 자기들 성장 목표치를 5%로 제시를 했는데 그거하고 같이 내년에도 한 5% 정도 성장 목표치가 타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제의를 할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중국 그 경제 공작 회의는 지금 월가도 주목을 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이제 이게 경제 밑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내년 성장 전망치를 이제 중국이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제 금융 그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중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로에 있고 네. 언제 살아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 세계적으로도 좀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극의 오존 구멍이 또다시 커졌다. 환경 얘기죠. 얼마 전에도 네. 그 기후 위기 와중에도 그래도 어떤 그 오존 문제는 그 많이 좀 회복이 돼서 국제적으로 협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크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뉴질랜드 대학 연구팀이 그저께 과학저널 네이션 커뮤니케이션에다가 이제 논문을 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상은 오히려 회복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동안에도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남극 상공 그 중심부의 오존량이 20년 전에 비해서 한 26% 줄어든 걸로 그렇게 이번에 탐지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역시나 기후 위기 관련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연구팀 얘기는요. 아시다시피 그 1987년에 이른바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존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그 냉장고 냉매 같은 데로 쓰이는 그 프레온 가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각국이 많이 줄였거든요. 사용을 줄이고 뭐 중단시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오존층이 그 오존층 감소가 좀 주춤해졌다는 그런 그 희망들이 많이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연구팀 얘기는요.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쭉 그동안에도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레온 가스를 사용을 뭐 중단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이게 이제 회복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기후위기와 관련한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후위기 측면에서 오존층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그 조언을 했습니다. 단순히 프레온가스 때문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극 오존 구멍이 훨씬 더 넓고 깊을 뿐만 아니라 형성 과정에 남극의 역동적 기후위기, 기후 그 변화와도 연계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네. 사실 기후 얘기를 뭐 기자님께서 꾸준히 좀 전해주고 계신데 이게 기후, 우리의 삶, 그리고 경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그럼요. 연관이 뭐 있기 이건 때문에 뭐 완전히 맞물려 있죠. 그렇죠. 이제는 그동안에는 어떤 사회적이라든가 이런 건강, 보건 쪽이었는데 이제는 경제하고도 직접 맞습니다. 아주 연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심각하죠. 그런 부분이 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서 네. 사실 뉴스도 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좀 필요가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고 전해주세요.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요. 플라스틱 종식 국제회의 또 난항을 겪는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것도 정부 간 협상위원회 UN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저께 케냐 나이로비에서 UN 환경기획본부 여기에서 이제 3차 회의가 끝났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번째 회의는 내년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회의가 이제 마지막 회의가 돼 있는데 내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립니다. 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번 나이로비 회의에서 가장 관심사가 플라스틱 생산을 이제 폐기하는 문제. 이제 환경론자들이 지금 무슨 이렇게 리사이클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아예 플라스틱 생산 그다음에 유통량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두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라는 건데 네. 이걸 채택하자고 했는데 역시나 산유국들하고 유화업계가 그 현실적이지 않다. 아주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 쪽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가지고 그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아예 생산부터 뭔가 규제하자는 쪽과 그러니까 정량을 네. 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업계가 강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네. 그동안에도요. 그린피스 관계가 회의 끝나고 나서 지금 세계가 플라스틱 재앙으로도 치닫고 있다. 이제 부산 회의까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 친환경 비영리 단체 책임자도 회의 끝나고 나서 과학이 많이 변질됐다. 순수한 어떤 그런 성격에서 이제는 과학도 산업과학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또 개탄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요. 이번 회의에 161개국에서 정부, 과학자, 관리 포함해서 근 2,0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가운데 로비스트가 등록된 사람만 143명. 이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로비전이 치열했죠. 네. 로비전이 치열했다. 그러네요. 로비스트만 거의 150명 가까이 등록을 했다면. 로비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렇게 당장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이익이지만 지금 배 자체가 침몰을 하는데 정신 차려야죠. 지금 UN 집계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매년 한 4억 3천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0분의 2가 생산된 직후에 바로 폐기가 되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인간 먹이 사슬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전망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2026년 되면은 지금의 한 3배 정도로 늘어날 거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도 소탐대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큽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죠. 추수감사절 연휴 이제 미국은 돌입을 하는데 워런 버핏이 기부를 했네요. 이건 처음은 아니니까 또 기부. 이제 93살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이제 돌아간 별세한 부인 재단하고 이제 아이 셋, 이제 자녀 셋 해서 자기네 가족 재단 4군데다가 기부를 했는데 이번에도 한 1조 1천억 원어치를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 버크셔 해서웨이 크래스비 주식 150만 주를 이제 자기 돌아간 부인 재단에다가 그다음 나머지 이제 3명의 자녀 재단에는 각각 30만 주씩 해서 이제 합치면 우리 돈으로 한 1조 1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주주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직도 건강한데 지금 인생의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유언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잘 굴러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재산의 99%를 전부 그 자산에 하기로 약속한 거 지킬 거다. 반드시 내 회사에서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포브스 분석을 보면은 버핏 재산이 한 우리 돈으로 162조 원, 세계 5위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이미 오래전에 2006년부터 특히 빌 앤 메린다 게이츠 재단에다가 많이 줬죠. 그동안에 게이츠 재단에만 한 우리 돈으로 50조 원 이상을 기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운영한 주식 재산이 우리 돈으로 417조 원 정도, 11조 원 정도인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애플이네요. 그렇군요. 네. 네. 자, 버핏의 추수감사절을 맞은 기부 소식까지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국제뉴스도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정희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